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가라앉았던 통상 리스크가 다시 부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트럼프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정인교 교수 나오셨고요. 명지대 경제통상학과 김태왕 교수, 연수대 국제대학원 봉영식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협상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짧았죠? 짧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겠다. 하루 사이에 이제 온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25%로 다시 관세를 올려서 협상안을 깨버리겠다처럼 으름장을 놨지만 하루 만에 협상안을 찾겠다. 이제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방식, 타코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반복된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정 교수님?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타코로 갈 것 같은데 타코 맛이 아주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네. 뭐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작년에 그 유럽연합하고 캐나다 등을 꽉 눌러가지고 대중국 대우를 거의 그 일사불란하게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그린란드 사태도 있었지만은 이게 지금 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1월 달에 미 중간 선거에서 뭔가 지금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상대국들은 뭐 미국과 약속은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아마 트럼프나 백악관에서는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 25%로 복원시키겠다 했던 거고 또 이게 결국은 뭐 일본도 있고 EU 국가들한테 너희들도 하여튼 똑바로 잘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상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사실은 그 위협적인 언사로 그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게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 교수님, 한국과의 관세 협상 그 딜 자체를 깨려는 의도보다는 이제 다중포석인 거죠. 국면 전환용도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사전 경고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끌지 마, 이제 시간 끌지 마라는 이제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제 관세라는 그 마술을 부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저항하는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니까 유럽연합이 그러면은 관세 협상안 비준을 안 하겠다. 오히려 역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트럼프가 후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관세 합의가 미국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제조 부활에 청신호가 나와야 되고 고용 창출이 되고 동시에 또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세제 법안 그것 때문에 연방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에 약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이걸 관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2조 달러를 메울 수가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 타격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관세를 통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관세 폭탄이 예전같이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대만,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합의한 내용을 빨리 속히 이행하라는 이런 압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쿠팡 사태와 같이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결을 달리한다, 팩트시트에서 나온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또 로비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 잘못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빨리 비준 동의가 돼야지 3,500억 달러가 미국 투자가 시작될 텐데 왜 이게 늦어지고 있는가, 또 왜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의 활동에 차별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가 하는 이제 경고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국회는 비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 60조에 따라서 비준 동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론에서 국회 비준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네. 계엄령 선포 권한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가 계엄령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 73조에 따라서. 하지만 헌법 60조에서는 그것을 국회가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비준 동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시한 겁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어제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서 관세 불똥을 갑자기 맞은 업계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겠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백악관 내에서 그리고 재무부나 상무부 장관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벤스 부통령이 한국과의 이행에 대해서 잘 해보자라는 것을 우리 총리와 교감을 나누었었고, 또 이제까지 이 상황들을 보면은 불과 2주 전에 미국 정부에서 우리 쪽에 보낸 그런 이행 촉구 서한이라는 것이 이 협상을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게 아니라 네. 과기부 장관에게 보냈단 말이죠. 네. 그것은 곧 협상 전반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틀을 바꿔보겠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안, 이를테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안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재정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맞춤형에 대한 그런 꼭지별로 압력을 좀 가하려는, 좀 이행을 촉구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걸로 봐서 느닷없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게 미국은 또 이 관세 부과가 현재로서는 이게 연방 대법원에 판결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행정 법안으로, 행정 처리로, 행정 명령으로 이행이 되다 보니 네. 이게 우리 업계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아까 국회 비준은 죄송합니다.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가 이제 국회가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 MOU, 그다음에 팩트시트를 통해서 구체화된 민주당과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이고, 아니라는 게 이제 예. 최초 그때 60조가 나올 해당이 때도 안 되는 거죠. 예, 분명한 입장을 내놨었죠.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FTA와는 다른 차원이다. 이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60조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은 60조에서는 대통령은 중요한 조약을 체결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중요한 조약이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해서 체결 비준에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약이 아니다. 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를 봐라.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포하면서 4월에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이렇게까지 합의안이 나왔는데 행정명령으로 한 것이다. 어디 미국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했는가. 근데 왜 우리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이것은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 상대방은 비준을 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우리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으로 나오는구나. 국회
비준 동의든 아니든 하여튼 빨리 3,500억 달러 미국 투자가 시작돼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구나. 이파 국제 경제 위기 권한법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이 곧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런 투자라든지 팩트시트 이행을 전략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조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삐를 죄야 된다. 쿠팡 사태를 보고 로비그룹이 우리한테 팩트시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디지털 공급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법안을 만들려고 그런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에서 한 번은 확실한 경고를 내려야 된다.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나오게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지금부터 한 26, 7시간 전에 그 SNS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그 대미 투자 관련한 그 법이 국회에 이제 제안만 돼 있지 발의만 돼 있죠. 네, 발의만 돼 있는 상태지 계류 이게 중이죠.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준 얘기는 뭐 언론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또 뭐 자꾸 뭐 이게 비준 안 돼서 뭐 맨날 그 작년에 나왔던 그 이슈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준할 상황이 아니에요. 네. 양쪽 모두 여야를 다쳐 지금 네, 정확하게 네, 네. 상황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나라는 영국이라든가 EU나 이런 데는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협상이 끝났고 거기는 어그리먼트입니다. 합의문. 합의문은 비준 절차예요. 우리는 MOU라는 거는 자, 큰 틀에서 이제는 양측이 큰 그림을 그렸고 구체적인 거는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미 FTA 채널을 통해서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어그리먼트 단계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양쪽에서 자꾸 뭐 비준 하는데 어그리먼트를 놔 놓고 이거를 비준 절차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그때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는 한참 많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다만 미국은 자기들이 그 한국한테 뭐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준 대가로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정리한 게 팩트 시트예요. 팩트 시트를 비준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협상의 본질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사실은 잘 못 보고 뭐 그냥 편한 대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좁혀서 보면 팩트시트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행에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발의를 하는 순간 미국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달 1일부로 소급 적용이나 적용을 했는데 그렇죠. 한국 국회 학국입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냐. 특별법에 대한 얘기로만 좁혀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게 이제 작년에 미국 측에서 그럼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네. 그 법안을 발의를 하면은 그렇죠. 하면은 그달 우리가 1일부로 소급 뭐 적용. 해주 11월 1일부터 소급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로서는 발의를 하라는 거 발의한 거고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이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국회에서 법 만든다라는 게 이게 뭐 최소 반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 지금까지의 그 프로세스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급한 거예요. 정치적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신속하게 다 처리를 하자 그럼 해달라는 우리는 거는 우리의 프로세스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조급하니까 이런 조급한 식으로 거죠. 이제 도발을 한 거다. 그렇죠. 네, 김 교수님.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측의 주장이 과연 우리가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대미 투자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투자가 진행되려면 미국에서 투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후보, 예비 사업들을 추천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받은 데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45일 이내에 우리가 투자금을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장관들입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면서 장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특별히 구성된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인가 아닌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비 사업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대미 투자를 안 하고 있느냐 또는 미국이 투자를 못 받고 있느냐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이건 투자법 자체의 통과 문제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그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쿠팡과 망 사용이라든지 구글 지도라든지 이런 거 연결시켜서 그때는 좀 이익을 또 추가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부분과 국내 이슈를 여기에 좀 전가시킨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데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한미 간에도 이 거시경제 지표가 많이 흔들리면은 투자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합의가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하여튼 뭐 우리 내부 사정이긴 하지만은 이제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이 환율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겠는데 뭐 이런 사실은 제스처를 취했지 않습니까? 취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합의가 응성하다는 건데 확실한 거는 매년 2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건 그건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시점에 또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회계 연도가 4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작년 것 같으면은 지금 2월, 3월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달 안에 200억 달러 그리고 또 다음 연도가 되면은 이제 또 또 바로 이제 자기들 걸로 보면은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런데 여차하면은 금년 말에나 돼서 뭐 한국이 좀 뭐 성의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뭐 한국하고 일본을 압박을 해서 그만큼 투자금을 뜯어냈다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사실은 손에 쥐는 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 1일이냐 제 판단으로는 네. 12월 31일이냐 이런 것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결산 시기가 참 다르군요. 우리는 월말 결산, 12월 말 결산 법인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네요. 디테일을 따져 들어가니까. 그 알려진 거는 돈을 하여튼 보낸다는 건 확실한데 지금도 아까 뭐 위원회 그렇고 우리가 또 무슨 뭐 의견을 낸다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사실 시급하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 전력 공급망을 무슨 뭐 우리가 뭐 원전 이런 걸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트럼프 이후에나 실적을 볼 수 있을 거고 당장 필요한 거는 가스 터빈을 돌려서라도 지금 전력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 돈 나올 때가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매우 급한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상대는 뭐 합리적으로 속도에 맞춰서 간다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한창 지금 하세월처럼 느껴졌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미국 기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그렇죠. 파악이 트럼프 됩니다. 기준이겠죠. 그 뭐 상무부에서는 한국 정부랑 이렇게 협상을 한 게 있고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2천억 달러가 현금으로 한국으로부터 워싱턴 DC에 배달이 돼야 되는데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바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즉 경고 메시지로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효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이재명 정부에게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너무 늦지 않게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미국에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우리 책상에 팩트시트를 다 지금 펼쳐놓고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환율 부분 말씀이시죠. 환율이 지금 최근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1,480원 이렇게 육박을 하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율 상황에 따라서 2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의 투자분이 좀 시기 조정이나 금액 조정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환율이 사실 좀 위험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0억 달러 투자분을 좀 지연한다든가 200억 달러 보내고 반만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의지를 이제 갖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미국이랑 어떻게 조율이 될까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10월 30일에 서명을 한 그 MOU 그리고 팩트 시트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명시가 되는데 하나는 한국의 달러 조달을 외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외에서 조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우려가 될 만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다가 시기와 또 금액과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은 선의로 그것을 받아서 같이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MOU에. 애매하네요. 네. 선의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죠. 선의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 얘기는 바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조건 이행을 뭐 버티기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름 전에 구윤철 장관께서 그런 고환율이 부담이 되어서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은 2026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투자를 이행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은 네. 국내에서만 아니라 버센트 장관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센트 장관이 이미 구두 개입을 해. 그렇죠. 베센트 해줬죠, 장관도 또. 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현재의 환율 수준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고환율에 대한 우려감을 미국에 전달이 되었었고 미국도 그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있다 보니 마치 한국이 고환율을 빌미로 삼아서 투자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게 전달이 된 것처럼 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미국이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그걸 빌미로 해서 투자를 지연시킬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김태형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구윤철 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이런 한국의 환율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트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베센트 장관도 거기에 동의했다까지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다시 한번 미국 언론 보도를 보시면 전달을 한국 측에 설명을 들었다 선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정말 그렇다. 한국 측에 이런 심각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동의했다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기반해서 그때 환율이 잠시 안정이 됐죠. 좀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장관인데 한국 측의 입장을 먼저 앞서서 변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 선에서 재무부라든지 상무부는 뭐 한국 정부와 정부 대 정부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는가, 왜 디지털 공급망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런 법제 활동이 있는가, 왜 쿠팡 사태에 관한 이야기가 JD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재명 정부한테 한번 국회 핑계 대지 말고 국회가 그렇다면은 나는 결과를 원한다. 한국 측 사정은 한국 측 사정이고 하지만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합의에 의한 결과 이행을 빨리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이번에 핵심 같습니다. 근데 강대국과 합의한 또 체결한 협정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강대국들이 뭐 아까 말씀 선의로 됐다고 그러는데 뭐 선의로 배려해 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돼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사정을 상대국한테 얘기하면 우리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게 상대국이 무리한 거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거기에는 그 상대국이 정치적으로 면피할 수 있는 문장을 반드시 넣어주거든요. 왜냐면 그래 협상했던 사람들이 그거 봐 우리도 얘기 잘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내서 함으로써 국내에서 정치적인 타격을 덜 받는단 말이죠. 그 용도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믿고 우리가 뭐 우리 사정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 거리가 벗어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선의에 대한 해석을 우리 입장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했다간 우리가 판단 미스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를 그 배경으로 꼽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고 있죠. 일단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저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혹시나 이번 관세 25% 기습 발표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정말로 최근 한미 간 좀 불편한 이슈가 된 쿠팡 사태에도 영향을 준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김 교수님 먼저. 제 억측이라는 전제 하에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이 발언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첫 번째로는 쿠팡 사건은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 내에서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 네. 그것은 당연히 한국 실정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국회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했단 말이죠. 쿠팡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3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그러고 우리 경찰과 우리 이 국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천만 건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건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 외에 MOU에서 관세 협상에서 얘기된 것 중에 하나는 구글 지도, 즉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에 의하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죠. 그거에 의하면 이 국내의 이 측량한 결과를 정밀지도 반출. 네, 문제.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MOU에서 그것을 한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냈고요. 또 망 사용 대가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받아냈는데 그 이슈가 현재 이행을 하려면 우리 국내 법을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야 되고 공간정보법의 일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이 MOU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비중이 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안과 쿠팡 사건을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미국 기업을 보호를 했다. 라는 것에 큰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한국 국회가 무엇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무엇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 사건과 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안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것은 충분히 한국에 대한 압력으로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억측도 가능한 거죠. 한 번씩 듣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근데 제 판단으로는 아까도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메시지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근거가 너무나 없죠.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첫째는. 그러니까 억측이란 전제를 아까 하셨지만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측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도 무리한 주장도 그 자기 업계에서 그 요청한 걸로 해가지고 상대국한테 제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이번 건은 좀 더 많이 나갔다 싶은 게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쿠팡의 그 미국만 아니라 한국 내 대관 팀들이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호화군단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쿠팡 측에서 그동안에 야 이거는 미국의 관심 사항이다라는 거를 계속 흘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이 뭐 받아서 적었거나 그렇게 봐야지 당장은 쿠팡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는 저는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홍 교수님. 쿠팡 사태가 뭐 심각한 사태긴 맞습니다만 한미 통상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대통령 선에서 언급할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이라든지 로비 그룹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몇 시간 전에도 갑자기 SNS에서 한국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언론 탄압, 종교 탄압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미국 정부와 다른 것이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로비 그룹이 직접 백악관에 소통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백악관 안보실장까지도 갑자기 경질시킬 수 있는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 상무장관, 어떤 뭐 국무장관 선에서 정식 보고를 받아서 SNS의 메시지를 정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건너뛰고 어디 비선이라든지 로비그룹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왕왕 있었습니다. 네. 이번도 그런 사태에서 쿠팡과의 어느 정도 연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팡의 덫에 우리 정부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즉 쿠팡에서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우리는 정치적 마녀 사냥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의혹이 짰는데 국회에서 12월 30일, 31일 청문회를 보면은 그 이미지가 그대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겠죠. 그래서 쿠팡에서 그 피해를 봐서 돌아가신 유족들이 가서 로저스 회장에서 욕을 하는 장면, 그리고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청문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울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피의자가 본인이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사를 자기 비용으로 대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만 법원에서 통역을 제공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법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최고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비를 들여서도. 근데 로저스 회장이 국제기구에서도 통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했는데도 국회 통역기를 쓰십시오 계속 고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회법에는 맞는 조항이라 할지라도 이미지 창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쿠팡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된 것이죠. 객관적인 국회 청문을 받지 않고 마녀 사냥에 희생이 되었다. 봐라, 우리 기업 대표가 갔는데 왜 김범석 총수 안 나왔냐.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롯데 총수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고 SK텔레콤 총수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쿠팡만 총수 빨리 불러오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만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이 산재에 해당한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기업은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혼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쿠팡이 바라던 대로 프레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좋은 일을 하거나 정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쿠팡의 전략이 이제까지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 문제를 뭐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어쨌든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다룬 그 부분은 뭐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그게 그 정도로 미국 측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은 그분의 지금까지의 그 활동이라든가 성정으로 보면은 네. 쿠팡 스페시픽한 쿠팡에 특화된 SNS가 분명히 10번 정도는 날라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예. 부분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알겠습니다. 예. 자, 반도체 관세 여쭤보고 싶은 건 한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팔을 흔들려고 했어요. 이제 남은 관세 협상 부분 이제 반도체 관세고 이제 그것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언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은 최애국 대우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믿지 못하게 됐어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관세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날이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언성은 높였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공급망에 있어서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국내 공급이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네.
그거는 또 고성능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반도체를 포함해서 메모리의 경우에는 100% 수입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것도 대만에서 생산되는 것이지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네. 한국과 타이완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과하면은 미국 국내 기업들이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을 미국이 발등 찍는 것인데 이걸 네.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것은 일관되게 미국 내에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실제로 그로 인해서 TSMC로부터 거의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하게 되었었고요. 네. 삼성전자에게만도 370억 달러 투자, 또 하이닉스도 38억 달러. 그 이상으로 더 추가하라는 투자를 늘려달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봉 교수님, 이게 이제 최국 대우라는 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만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그래서 중요했죠. 네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생산분, 미국에서 생산분의 공장 건설 중인 2.5배, 건설 후에는 1.5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 생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관세가 정해졌잖아요. 이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게 미국에서 짓고 있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공장을 여기 더 해야 된다라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그 협상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뭐 정답은 그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여기서 섣부른 이제 해석이라든지 지나친 기대, 희망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도체 걱정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고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전략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좌충우돌하는 행보라든지 관세 네. 폭탄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업적, 마가라든지 미국 우선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도 있지만 대선 때는 7월에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 총탄에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정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의 공화당 약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업적을 만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내가 자신 있게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펼친 정책이 오히려 나의 업적, 레가시를 훼손하고 있다는 자기 판단이 있을 때는 소위 타코, 후퇴를 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기습 관세 인상이라든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라든지 이란의 핵시설 공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까지는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주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광폭 행보에 누적된 결과로 2026년부터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든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오히려 미국이 뒤처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든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계속 현실성 가능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든지 하면은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이익과 자기 업적 보호 차원에서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과 그리고 주요 무역 협력 국가로서는 가장 희망해 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 질문을 제가 정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민 단속 문제로 미국 시끄럽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고, 혹시 이런 내부적인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요거를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거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던데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째 되면서 그 지지도도 이미 30%대로 주저앉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보면은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압송해온 성공했지만은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또 미국
자이언트 석유 메이저들 투자나 이런 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뭐 투자가 그렇게 신통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일부 같습니다. 업체도 난색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하고 일본으로부터 또 대만도 좀 뭐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알래스카 가스전도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미네소타 그 이민 그 관련 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파급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하여튼 그 국제 또 외부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25%로 복원시킨다라는 게 이번에 끝이 아니고 앞으로 아마 여러 차례 또 한국 다음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할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뭐 모든 그 미국하고 지금까지 합의에 도달한 나라들이 그게 뭐 완전히 어그리먼트가 됐든 팩트 시트든 간에 올 상반기 늦어도 대선 전에는 중간 선거 전에는 뭔가 하여튼 가시적인 실적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아마 압력을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연방대법원도 뭐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망으로는 2월 다음 달 말 정도에나 이제 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만약에 지금의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이파가 만들어진 거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대권 적성국가의 교육법 1917년 법이죠. 이것을 남용할까 봐 위기를 선포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할까 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1977년에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니슨 행정부에서 그때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이걸 했는데 이러다간 대통령 권한이 너무 남용되고 의회가 견제를 못하니까 이 이파 국제경제 위기 권한법을 만들어서 위기가 있을 경우에만 관세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무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로 얘기한 것이 무역 적자와 마약 밀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된 것은 과연 위기가 있었냐. 이 이파를 트럼프 행정부가 4월에 해방의 날 선포할 때 사용할 만큼 큰 국가 위기가 과연 있었는가 아니면 국가 위기가 과장되었는가.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속할 의도는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 미국의 등을 쳐먹는 이런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주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벌써 받았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무역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세 폭탄을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좋다. 위헌 판결이 나도 지금의 상호관세에 대한 전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대안 301조라든지 이런 걸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세를 되돌려준다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벌써 팩트시트에 있는 한미 간의 새로운 무역 협상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여파는 제한적이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이 이제 그 입하 법이 위헌이나 뭐 위법 상황으로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이제 그걸 그렇죠. 질문을 그 이후의 하셨잖아요. 상황이 궁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많은 나라들과 지금 협상을 통해서 뭐 합의든 뭐 팩트시트든 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사실은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안 따라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관세율은 이를테면은 다른 방식으로 323조든 뭐든 이걸 가지고 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그 시차가 걸리는 거예요. 그 시차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말 그대로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대법원에서 이 법으로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걷어들였던 관세는 돌려줘야죠.
그거 안 돌려줄 방법은 없어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관세청에 그 업무를 하는 그 관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자, 낸 사람한테 다 돌려주라고 자동으로 하더라도 이게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돌려줄 건가? 아, 신청하는 데만 또 돌려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많게는 1,500억 달러를 당장 돌려줘야 되는데 미 재무부가 돈이 그만큼 없어요. 그다음에 업무 로드가 미 세관이나 이런 데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돌려주도록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고민에 시간을 지금 많이 지금 쏟고 있다. 이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도 저도 뭐 제가 뭐 실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 관세청에다 하루 빨리 내가 낸 이 세금이나 이런 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2월 6일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방송 보시는 기업인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2월 6일부터서는 미국의 그 관세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완전히 에이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이게 수기로도 낸 것도 다 받아줬거든요. 네. 이제는 다 100%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수기는 소위 말해서 시스템에서 끌어들일 수가 데이터를 못 끌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입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그 많은 금액을 관세로 납부를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전문 기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관세 환급이 될 네.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네. 중요한 건 이제 대법원 판결, 연방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위헌 판결 같은 게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 일부 이제 미국 기업들은 환급 소송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본, 유럽, 뭐 대만까지 체결한 이 무역 합의안은 그럼 또 이게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거 할게요. 안 지켜도 됩니까? 3,500억 달러 예를 대법원에서 들어서. 그의 위법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우선 1차적으로 미국 내에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 요청하는 소송들이 많이 일어날 나게 것 되겠죠. 같죠. 네. 대법원에서는 아마도 조금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범위라든지 시차를 두고 아마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 관세 환급에 대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논의가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위법이 된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다른 걸 대안으로 지금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관세 대신에 수수료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른 법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역법의 122조라든지 338조라든지 301조라든지 또 무역확장법에 1962년 무역확장법에 안보조항 232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적용하기에 마땅치가 않아요. 122조의 경우에는 관세를 15%로 제한해놨고 150일 동안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232조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국가 안보의 품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한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위법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섣불리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가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관세가 위법이라면은 우리가 투자 약속한 것도 그거는 그거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섣불리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도 그렇고 네. 이것은 또 다른 통상 압력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통상 압력은 무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통상 압력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좀 보조를 맞춘다든지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꼭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투자라든가 비관세 장백은 우리 이제 그 김태환 교수님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관세는 이거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그렇죠. 네. 거기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돌려주는 방법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네.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알아봐서 혜택을 꼭 받아야 돼.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 이전에 사전 징후가 있었고 경고도 있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지만 이것에 대한 진실 공방을 떠나서요. 우리가
수세에 몰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순히 대미투자특별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 혹시라도 이게 혹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